전쟁의 기술 제1부 3장 평정심을 잃지 마라. 리더의 정신력. 넬슨 제독의 명령 불복종. 해군 중장 호레이쇼 넬슨은 온갖 역경을 겪었다. 코르시카 섬의 칼비 점령 과정에서 오른쪽 눈을 잃었고 테네리페 섬 전투에서 오른팔을 잃었다. 1797년 쌍비센테 곳에서 스페인군을 무찔렀고 이듬해 나일 전투에서 나폴레옹의 해군을 무찌름으로써 그의 이집트 점령 계획을 좌절시켰다. 그러나 어떠한 시련이나 승리의 업적도 1801년 2월 덴마크와의 결전을 앞두고 상관과 대립했을 때와 비교할 수는 없었다. 영국의 가장 영광스러운 전쟁 영웅인 넬슨이 함대를 지휘하는 것은 당연한 선택으로 보였다. 그러나 해군성은 하이드 파커경을 사령관으로, 넬슨을 부사령관으로 임명했다. 이번 전쟁은 민감한 사안이었다. 영국이 프랑스로 가는 전쟁 물자에 대해 입출항 금지 조치를 내렸음에도 덴마크인들이 따르지 않자 전쟁을 선포한 것이었다. 해군성은 넬슨의 성격이 불같아 침착성을 잃기 쉽다고 판단했다. 그는 나폴레옹을 증오했기 때문에 덴마크와의 전투에서 무리수를 둘 가능성이 다분했다. 하이드경은 맡은 일만 충실히 하고 판을 더 이상 키우지 않을 연륜 있고 안정적이며 침착한 사람이었다. 넬슨은 자존심을 억누르며 보직을 맡았지만 앞으로 있을 난관을 짐작했다. 그는 시간이 관건임을 알고 있었다. 영국 해군이 더 빨리 항해한다면 덴마크가 방어를 공고히 할 시간이 없을 터였다. 선박들은 항해 준비를 마쳤지만 파커의 좌우명은 모든 것을 순리대로였다. 서두르는 것은 그의 스타일이 아니었다. 넬슨은 그의 태평스러움이 싫었고 곧장 행동에 돌입하고 싶었다. 그는 정보 문서를 검토하고 해도를 연구했으며 세부 전투계획까지 짜놓았다. 넬슨은 파커에게 선제 공격을 주장하는 서신을 보냈다. 그러나 파커는 그의 의견을 무시했다. 마침내 3월 11일 영국 해군 선단은 항해를 시작했다. 코펜하겐으로 향하는 대신 파커는 코펜하겐 항구 정북 방향에 정박한 뒤 함장들을 소집하여 회의를 열었다. 파커는 덴마크군이 코펜하겐에 정교한 방어벽을 구축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고 설명했다. 보트들은 항구에 정박해 있고 요새들은 남북으로 포진되어 있으며 기동포대는 영국군을 바닷속으로 침몰시킬 태세라는 것이었다. 끔찍한 손실을 입지 않고 어찌 이 포대를 상대할 수 있겠는가? 또한 코펜하겐 주변 해역의 정통한 도선사들의 보고에 따르면 그곳은 모래톱 지대인데다 해풍까지 종잡을 수 없는 까다로운 지역이었다. 집중포화 속에서 이러한 위험지대를 항해하는 것은 끔찍한 일이 될 터였다. 이 모든 난관을 감안하면 덴마크군이 항구를 떠나 공해상에 나오기를 기다리는 게 최선일 수도 있다는 말이었다. 넬슨은 더 이상 감정을 조절하기 힘들었다. 그는 마침내 폭발해서는 회의실을 활보하면서 열변을 토했고 그때마다 잘린 팔의 밑동을 흔들어댔다. 그는 말했다. 기다려서 승리를 거둔 전쟁은 여태 한 번도 없었다. 덴마크 방어벽은 전쟁 애송이들한테나 겁줄 따름이다. 나는 이미 몇 주 전부터 전략을 세워놓았다. 접근이 용이한 남쪽 방향에서부터 공격할 것이며 파커와 예비병력은 코펜하겐 북쪽에서 대기한다. 기동력을 이용하여 덴마크 대포를 무력화할 것이다. 지도는 이미 연구해 보았다. 모래톱은 위협적이지 않다. 해풍에 관해서 말하자면 공격적인 행동이 중요하지 해풍 때문에 안달복달해서 안 된다. 넬슨의 연설은 부하 함장들에게 힘을 불어넣었다. 그는 지금까지 그들을 가장 성공적으로 지휘해왔고 그의 모습은 자신감과 호소력이 넘쳤다. 하이드 파커경조차 연설에 감명을 받았고 계획은 승인되었다. 다음날 아침 넬슨 함대가 코펜하겐으로 전진했고 전투가 개시되었다. 덴마크군 대포는 근거리에서 발사되며 굉음을 울려댔다. 넬슨은 기암 엘리펀트호의 갑판 위를 왔다 갔다 하며 부하들을 독려했다. 그는 거의 몰아지경이었다. 주장을 관통한 총탄이 아슬아슬하게 그를 비켜갔다. 넬슨은 그 일격에 약간 동요되어 한 중령에게 말했다.
힘든 전투로군. 오늘은 누구라도 한순간의 불기의 계기 될 수 있다네. 하지만 명심하게.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나는 결코 이곳을 벗어나지 않을 걸세. 파커는 북쪽 위치에서 전투를 지켜보았다. 넬슨의 계획을 승인한 것이 점점 후회되었다. 만약 여기서 패배한다면 자신이 전투 결과를 책임져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경력에도 치명적인 흠집을 남길 것이다. 포격을 주고받은 지 4시간이 지나자 파커는 더 참을 수 없었다. 함대는 타격을 입었지만 조금도 우위를 확보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넬슨은 결코 멈춰야 할 때를 모르는 인물이었다. 파커는 39번 신호기를 개항하기로 결정했다. 퇴각하라는 명령이었다. 신호기를 먼저 목격한 선박은 신호를 접수한 후 다음 선박에 그 신호를 전달해야만 했다. 일단 신호를 접수하면 퇴각하는 수밖에 없었다. 전투는 끝난 것이나 다름없었다. 엘리폰트호 가판 위에서 대위 한 명이 넬슨에게 신호기가 올랐다고 보고했다. 넬슨은 그 신호를 무시했다. 덴마크 수비벽을 향해 맹포격을 계속하다가 이윽고 한 장교를 불러놓고 물었다. 16번 신호기가 여전히 올라가 있나? 16번은 적군에게 더욱 근접하여 교전하라는 뜻이다. 장교는 아직도 그 깃발이 개양되어 있다고 대답했다. 명심하게. 깃발을 그대로 두게나. 넬슨이 말했다. 몇 분 뒤 파커의 신호기가 여전히 산들바람에 펄럭이고 있는 것을 보고 함장에게 말했다. 폴리, 자네도 알다시피 난 애꾸가 아닌가. 가끔은 장님이 될 권리가 있다네. 그리고 망원경을 들어 보이지 않는 눈에 갖다 대며 나지막히 덧붙였다. 난 정말이지 신호가 보이지 않는군. 파커와 넬슨 사이에서 갈등하던 함장들은 넬슨을 선택했다. 넬슨에게 자신의 전 경력을 건 것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덴마크군의 방어선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일부 전함이 포위된 채 항구에 정박했으며 함포 사격도 잦아들었다. 파커의 전투중지 신호기가 개항된 지 1시간도 안 돼 덴마크군은 항복했다. 다음날 파커는 마지못해 넬슨의 승전을 축하했다. 명령 불복종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다. 단지 모든 일이 자신의 용기 부족까지 포함해서 조용히 잊혀지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해석. 영국 해군성은 하이드 파커경을 신임함으로써 군사상의 실수를 저질렀다. 해군성은 조심스럽고 꼼꼼한 사내에게 군사지휘권을 맡긴 것이다. 그런 자들은 평화 시에는 침착하고 심지어 강인해 보이기까지 하지만 흔히 자신감 뒤에 약점을 감춘다. 그들이 그토록 조심스럽게 일을 처리하는 까닭은 실수를 저지를까봐 두렵고 그 실수가 그들의 경력에 오점을 남길까 전전긍긍하기 때문이다. 그들이 전투에서 시험받기까지 이런 사실은 드러나지 않는다. 그렇지만 전투에 돌입하면 그들은 갑자기 우유부단해진다. 어느 곳에서나 문제를 발견하고 사소한 실패에도 패배를 예감한다. 그들이 망설이는 이유는 인내심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이다. 이렇게 머뭇거리는 순간들이 운명을 결정지어버린다. 넬슨경은 정반대의 원칙으로 움직였다. 작고 호리호리한 체구를 가진 그는 불같은 결단력으로 자신의 육체적 약점을 상쇄했다. 누구보다도 단호해지기 위해 스스로를 채찍질했다. 전투에 돌입하는 순간 그는 자신의 공격 욕구를 서서히 끌어올렸다. 다른 해군 본부 위원들이 사상자수, 바람, 적군 대응의 변화에 대한 걱정을 했던 반면 그는 자신의 계획에 집중했다. 넬슨만큼 전투에 앞서 적을 철저히 연구하고 전략을 세운 사람은 없었다. 그러나 일단 교전이 시작되고 나면 우유부담이나 신중함은 용납하지 않았다. 평정심은 일종의 균형추로서 전투의 열기 속에서 총체적 관점을 잃고 감정적으로 변하기 쉬운 우리의 성향과 심적인 약점에 대해 균형을 잡아준다. 우리의 가장 큰 약점은 용기의 상실, 스스로에 대한 의심, 불필요한 조심성이다. 혼란스럽고 걱정되는 순간에는 더욱 결의를 다져야 한다. 공격적인 에너지를 끌어올려 조심성과 무력감을 떨쳐내야 한다.
어떤 실수를 저질렀건 더 힘있는 행동으로 바로잡을 수 있다. 오랜 준비 과정을 위해 신중함을 아껴도 돼. 일단 전투가 시작되면 머릿속에서 의심을 모두 걷어내라. 실패에 주눅들어 퇴각을 요청하는 자들은 무시해라. 공격 모드에서 기쁨을 찾아라. 여세를 몰아 끝까지 뚫고 나가게 될 것이다.